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실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정현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준비를 좀 해올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정치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제대로 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그냥 성장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 평소에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새누리당 지형인 것 같아요. 아까 많은 분들이 오기로 했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리 회장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정치인이 또 연사로 나오고 또 야당 국회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북에서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당히 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관료 때 이렇게 저하고 만났던 분들한테 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수용을 안 합니다. 너무 급진적이고 빨리 간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얘기를 니들이 수용하면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도 바뀌고 때로는 역사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저는 가끔 한 명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칩삭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이 30이 될 때까지 과거에도 급제 못하고 이분이 수양대군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인생이 풀렸을 것인가? 또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수양대군을 만나면서 영의정까지 하고 또 두 딸을 중전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영화도 그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김성은 회장님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언제 만났나 생각해 보니까 딱 10년 전에 만났어요. 제가 2002년에 관세청장을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마지막에 하고 있었는데 하루 우리 간부들이 이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부 업무 평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부 업무 평가 위원이셨어요. 우리 김 교수께서. 되게 까다롭게 했는데 이게 얘기가 잘 안 통한다고 이제 기관장이 저한테 이제 SOS를 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때 제 인상은 참 곱게 사시는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산다. 제가 이제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니까 쉽고 편한 일은 되게 발전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발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요즘 편하면 그건 후퇴하는 것이죠. 근데 힘들게 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국세청장으로 가서 일반적으로 관료들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칙을 주로 강조하고 까다롭게 보니까. 근데 제가 초대 이제 참여정부 국세청장 가면서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시장이죠. 공동 그 국세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김성은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모셨죠. 그래가지고 어려웠던 세정혁신을 비교적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관직에 있으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강한 사람은 정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운 사람은 강해지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쭉 같이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 가면서는 거의 이제 못 만났어요. 그런데도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아침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강의를 제안받을 때만 해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만 요즘 별로 이제 그 기대가 무너져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금년에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금년 중에 필요한 입법을 대부분 완료를 해놓으면 과거에는 보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만들고 또 2월 25일 날 취임해서 그때 뭘 하다 보면 또 1년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해놓으면 바로 취임해서 집권 5년 프로그램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고, 오늘 나가서는 앞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만 제 꿈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4년 동안은 의회 권력을 우리 새누리당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가지게 됐는데 참패죠. 저는 참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참패가 외부적 요인보다는 우리 내부의 자만과 안일이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아마 우리 선거가 매우 어려웠으면 수도권을 비롯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려고 우리 지도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은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력, 자기 사람 챙기려고 했고,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던 게 사실이고, 그게 이제 가장 패인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희망이 보이는 것은 득표율을 보니까 우리가 한 12만 2,400표 정도 앞서 있었고, 또 수도권에서는 우리 야당이 한 62% 정도, 새누리당이 38%를 얻었어요. 이런 것은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현상에는 지내놓고 보면 음양이 있더라고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정권 교체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요즘은 자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성장과 복지의 아름다운 동행,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의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쩍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생각을, 이 주제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왜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고, 매년 정부 발표를 보면 경제 성장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하고, 무역 수지도 큰 흑자를 내는데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추락하는 것인가? 왜 서민들의 삶은 계속 어려워지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몇 번째냐, 이걸 일반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오는 통계마다 다르죠. 102번째라는 통계도 있고, 우리 김성은 교수님께서 이게 내보낸 그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는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개발한 국가별 행복지수, 이 통계는 143개국 중에서 68위로 나오고, 작년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34개국 중에서 26위로 나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제일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원래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국민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28명이거든요. 하루에도 약 42명이 자살로 이제 사망을 하고 있죠. 세계에서 두 번째가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10만 명당 19.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격하게 우리가 높은 수준이죠. 일본이 보니까 3위더라고요. 일본이 이제 19.4명.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선진국들은 자살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10대, 20대, 30대의 사망률의 첫 번째가 자살이에요. 10대, 20대, 30대까지는. 40대는 이제 암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그건 저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 양극화, 이런 게 이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이제 또 출산율도 가장 낮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이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애 하나 나와서 대학 졸업하기까지 2억 6천만 원이 든다는 것이죠. 돈도 돈이지만 애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 어려운 보육 때문에 어머니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혼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최고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뭐 궁합 보고 결혼시키는 나라가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왜 우리는 궁합까지 보면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냥 만나서 결혼하는 나라들보다 이혼율이 더 높은 것인가. 그리고 범죄 발생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저는 좀 야당은 어찌됐든 현 정부 여당을 비판해야 이게 야당다운 건데, 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게 많죠. 그건 뭐 국민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은 정권 심판론이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고, 또 그걸 비껴가기 위해서 여당은 무척 노력을 했고, 근데 그래서 뭐 경제는 10년 전, 민주주의는 20년 전,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우리 사회에 가장 끼친 폐해 중에 하나는 사회적 자본을 황폐화시켰다. 이 소셜 캐피탈을 황폐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 신뢰, 정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뢰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경제 주체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을 하고 창의와 도전을 하게 되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영어책에 보면 Honesty is the best policy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이들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뢰받으면서 살면 실패하는데 어떻게 이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고위공직이랄지 중요한 자리에 탈세하고 논문 베끼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등용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애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는가.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뭐 다 빚어진 건 아니죠. 과거서부터 누적된 것이지만 저는 속도가 붙었고 더 커졌다고 생각할 것이죠. 그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물신주의다. 모든 것을 돈과 경제로만 평가하는 물신주의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천박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 뭐 기업 같은 데서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 따오면 되는 것이고 또 성과 낸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국가 운영하는 것은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다, 뭐 한반도 평화다, 그리고 경제는 연말에 이제 훌륭한 대통령 뽑으면 바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자본은 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갯벌이 망가지면 바다 생태계에서 다시 회복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되려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MB 정부가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경제 규모는 커지고 성장은 하는데 국민의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있다 하는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이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이제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한 잔 줄래요? 물 먹으면, 정치인이 물 먹으면 안 되는데 선거도 끝났으니까. 실은 이제 모두 가난하면 갈등이나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집안에서 모두 가난할 때는 다 사랑과 애정이 충만하죠. 예, 보니까 가난은 감동적 요소고 부는 갈등적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라도 그러고 집안도 그러고 가난했을 때는 화목한데 이제 부해지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좋은 집안은 부가 확충돼도 화목은 그런 이제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하여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양극화고 이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도 국민의 행복지수 제고도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도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프리드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양극화 때문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있는 지금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게 이제 최선의 선택이지만 이러한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제도들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냥 태생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양극화 때문에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는 궤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양극화에 대한 투자가 매우 강하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가나 정부가 신자유주의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진위계수랄지 오분위 배율이랄지 이런 상대적 빈곤율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물론 현실보다는 좀 통계가 뒤따라오는 감은 있지만 하여튼 사회 양극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왜 성장하면 할수록 양극화는 심화되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성장 없는 고용입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성장하면 그게 바로 고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 성장하면 뭐 6만 명이나 8만 명 이렇게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그냥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를 성장으로 정하면 됐습니다. 고용은 따라오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성장하고 고용하고는 바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은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대기업들의 고용은 4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중소기업들은 3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개념,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산업사회 때 통용됐던 얘기죠. 일자리는 중소기업들이 창출하는 것이고 다만 괜찮고 질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바꿔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MB 정부가 선택했던 그 철학이 엠비노믹스 아닙니까? 엠비노믹스의 이제 기본 원리가 낙수효과죠.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고용이 늘어서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중산 서민 중소기업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하는 기본 전제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랫목이 따뜻하다면 이제 윗목까지 전파될 것이다 하는 이게 이제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간 게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럼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면 사후적인 장치로라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이제 재정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발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MB 정부는 거꾸로 가버렸죠. 재정이라고 하는 게 예산하고 조세 아니겠습니까? 조세 부담률이 2007년도 참여정부 말에 21%였거든요. 근데 지금 조세 부담률이 얼마냐면 19.2%입니다. 그럼 약 2%가 떨어진 거예요. 실은 2%도 더 떨어졌죠. 이 소득 세금의 누진적 효과 때문에 2007년에 조세 부담률이 21%였으면 지금 정도는 21.5% 내지 22% 갔을 거예요. 그러면 2%도 조세 부담률이 더 떨어진 거예요. 자꾸 정부는 세금을 안 깎아줬다고 그러는데 조세 부담률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2%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금년에 우리나라 GDP가 얼마입니까? 1200조거든요.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의 GDP고 분자의 세금, 이게 부담률이거든요. 이게 GDP 1200조 곱하기
조세 부담률이 2% 떨어진 거 보면 1년에 24조 석을 깎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0조 이상의 감세를 했다 하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다 꼭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냐? 다 부자에게만 갔겠습니까? 뭐 우리 근로소득자한테도 혜택이 왔죠. 근데 대체적으로 부자에게 갔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 한 45% 정도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법인들의 경우에도 한 44만 개 되는데 한 35%가 세금을 안 냅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액재산과 고소득자 이런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고, 그래서 한 90조 정도 세금 깎았으면 그 대기업들 부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원인 이유도 그런 대기업들 부자들이 소비하고 투자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률을 올리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고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표와 관련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이제 달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이고요. 그러면 세금을 적게 걷었으면 쓰는 거라도 제대로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은 4대강 살린다고 이 정부 발표로 22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제 부수된 것 관련하면 30조 이상을 쏟아부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죽어가는 서민을 내면하고 죽지도 않는 4대강에 그것도 국회에서 날치기 예산 통과해서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다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시행령을 억지로 고쳐가지고 뭐 300억, 500억 이상인 대규모 공사는 다 예비 타당성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20조가 넘어가는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평가 조사, 문화재 뭐 이런 것 대부분 사실상 생략하면서 추진한 거거든요. 이게 이 두 개, 90조 깎고 30조 깎고 하면 120조가 그냥 이런 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살아날 리가 없죠. 근데 나라가 여유가 있으면 저는 세금 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4년, 5년 동안에 지금 재정을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습니다. 111조가 적자였어요. 국가부채는 147조가 늘었거든요. 세계 무슨 놈의 나라가 정부가 빚어둬가지고 그것도 서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 부자들 깎아준 나라가 있느냐는 얘기죠. 만약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처럼 매우 높다면 지금 이제 조세 경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깎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5%거든요. OECD라고 하니까 옛날에 다 잘 사는 나라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OECD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터키,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그런데 거기 평균 조세 부담률이 25%고 우리는 21%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2%를 깎아가지고 재정 적자는 111조나 내고 그 지방에 가면 지금 지방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국가 세금을 깎으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세금이 자동적으로 절반이 줄어들어 버려요. 왜 그러냐면 교부금이라 해가지고 내국세 19.24%가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교육교부금이라 해서 20%가 자동적으로 내려가고 또 소득세,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조를 깎으면 약 40조 내지 45조가 지방에 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국가가 어려워서 지자체가 어려워서 봉급 못 받는다는 거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기업은 어려우면 봉급을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지자체 중에서 우리 강주만 해도 남구 같은 데는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봉급을 못 줘요. 몇 개월씩 늦춰서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중앙에서 내려가는 돈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방 경제가 매우 어렵고 지방 재정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양극화의 원인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망가져버렸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김정은 당선자님 오셨습니다만 개방입니다. 개방. 저는 방화벽 없는 무분별한 개방. 이것도 양극화의 큰 원인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정부에서 일할 때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우리 스몰 오픈 이카노미라고 그러잖아요. 소규모 개방 경제가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FTA도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왜 그리스, 이태리가 재정위기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내수 키우자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아파트에서 한 집에 불나면 그 집만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걸 다 타가지고 아파트 어떤 한 집에서 불나면 그 아파트 전체가 타버리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개방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양극화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세상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아프리카 정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런 걸 시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세는 거지만 저는 한반도 정책도 그러거든요. 이 정부 들어와서 61명의 우리 국민과 국군 장병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잃어버린 5년이라고 얘기하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게 평화고 통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해결책은 개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소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투자다, 투자. 어차피 지금 저쪽에 무슨 SOC 같은 거 통일되면 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이제 중국 의존도만 지금 심화시켜 놔버렸죠. 하여튼 이건 뭐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세 번째는 이 방화벽 없는 시장 개방. 이 문제도 심각하게 재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폐쇄주의로 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개방은 추세이지만 어떤 보완 장치가 반드시 강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대기업의 행포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용없는 성장이랄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개방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어려우면 이제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나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 시스템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부자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2010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400억 불이 넘었어요. 우리 이제 김종인 장관님이 계실 때입니다만 성장도 6.2%를 하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들은 어려워졌느냐는 얘기죠. 근데 뭐 대기업들이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본인들이 시장 개척도 하고 기술 개발한 것도 있지만 저는 환율 덕분을 엄청나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2007년에 1달러 대 환율이 927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강만수 장관께서 이제 뭐 수출 늘린다 해가지고 오나 환율 올린다 해서 한때는 물론 거기다 플러스해서 2008년 9월 15일 날 금융위기가 온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1,500원까지 갔거든요. 1달러에. 네, 그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고 대체적으로 뭐 1,200원 선에서 오르내렸어요. 우리 환율은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한 3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의 엔화 가치는 오히려 한 20%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은 앉아서 5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얻은 겁니다. 그게 땅 짓고 헤엄치긴 거예요. 근데 수출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로웠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50%를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해서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것이죠. 이게 이런 중소기업, 중산 서민들의 희생 속에서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골판지 같은 거, 그러면 납품 단가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골판지 같은 거 예를 들면 20% 납품 단가를 후려치게 한 게 우리 대기업들이거든요. 2000년도 초반에 부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상속세를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세 없으면 가장 혜택 보는 분들이 고액 재산가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소위 빌 게이츠 아버지다, 뭐 테드 토너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반대했지 않습니까?
상속세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 이유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채택했던 것이고 그 시스템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우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미국을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세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데 이 세금을 내리 없애면 어떠느냐. 저는 이게 미국 부자들의 아름다운 반란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부자들인들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금은 다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란서 속담에 잔다크는 될지언정 세금은 싫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세금에 대해서 대륙하고 영미국가는 좀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미국 부자들은 크게 보고 멀리 본 겁니다. 소탐 대신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부자들은 그냥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요. 부족한 게 명예면 명예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상속세 좀 아끼려고 살아서 생존에 그냥 변칙 상소하고 증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양극화가 얕은 심화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앞으로 나타나게 된 게 2008년 9월 15일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시장경제의 질서에 있어서 기원전과 기원으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도 자꾸 우리가 산업사회 때 통용됐던 가치나 제도나 시스템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편하지요. 바꾸지 않으면 편합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항상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깊이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은 대변혁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정부를 실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 저처럼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윤종현 장관님은 저하고 뭐 한 20여 년 가까이 제가 이제 모시고 주로 일했습니다만 제가 정치 나간다 했을 때 제 주변에서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무슨 정치하느냐고 반대했던 사람이 많아요. 실제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 묵기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 잘 적응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실은 들어가서 울분과 분노 때문에 싸웠어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물론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나 가치나 철학이 다른지 모르지만 부자 감세하고 환율 그렇게 올릴 때 나는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울분과 분노 때문에 4년 동안 지내왔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이제 크게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렇게 세 당이 있는데 제가 그 세 당을 이렇게 그냥 비교를 하자면 민주통합당은 좀 빨리 가죠,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2000년에 주장했던 것 중에서 지금 시행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분들 말이 맞다고 그러는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한 정책이었죠. 지금 통행금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제 정책들은 다 나와 있지만 그 시점이나 그 공간에 통용될 수 있는 정책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고 행정부인데 하여튼 앞서갑니다. 앞서가기 때문에 사회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저는 매우 유용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혼란스럽게 하고 집행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이 있죠. 근데 우리 새누리당은 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저쪽은 너무 앞서가고 새누리당 거꾸로 가고.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편한 것을 후퇴하는 거라고. 긴 역사 속에서 보면 후퇴하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국가는 그래도 앞서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민주통합당은 어떠거느냐? 우리는 이제 국민들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발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아야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매우 앞서가는 통합진보당과 연대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은 같지만 요즘 이제 새누리당이 자꾸 진보 쪽으로 N쪽으로 소위 옮기고 있지만 우리하고 이제 방향성이 다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크게 두 당의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국민들이 뭐 새누리당을 선택하면 그건 국민의 뜻이고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라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지금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변혁, 대혁신,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어찌됐든 이 정부는 요즘은 이제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만 성장 쪽에 무게를 뒀고 성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소위 747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747을 아까 윤중인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747을 하도 비판을 했더니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왼손잡이 흉내내면 왼손잡이 된다고. 이번에 득표율이 74.7%가 나왔어요. 그거 안 했으면 한 80%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 앞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그래서 투자가 늘고, 하는 이런 이제 발전 경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거시경제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일자리가 늘면 중산 서민들의 소득이 늘고, 그럼 내수가 발전하고, 거기서 소비가 늘고, 새로운 투자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늘어나면 성장도 되고, 또, 일자리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탑다운 이코노믹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트리클다운 이펙트, 이 낙수 효과는 이제 더 이상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바텀업 이코노믹스로 이렇게 누구는 이제 분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경제 정책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이제 경제 민주화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벌 개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만 경제 민주화는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새누리당에도 정강정책을 바뀌어가지고 경제 민주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 경제 민주화를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들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고 균형 발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게 출자총액 제한제도, 순환출자제도, 지주회사 요건 강화하는 것. 물론 이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벌개혁 주장하니까 우리는 이제 진보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을 해체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재벌의 장점은 살려나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재벌들이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뭐 시장 개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전혀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제에서도. 내부 투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경제력 집중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분별하게 계열사 확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대기업은 대기업 역할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역할을 하자는 얘기죠. 대기업들이 지금 뭐 빵집하고 순댓국집, 떡볶이집까지 하는 그것은 박태환 선수가 국제경기대회는 나가지 않고 그냥 군대양, 시대양, 수영대회에 나가서 싹쓸이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지금 우리나라 상장시장을 보면 10대 재벌 기업들의 매출액이 51%입니다. 시가총액도 10대 재벌 기업들의 매출액이 53%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사람의 재벌과 그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력의 5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정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5% 조금 넘습니다. 약 2조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한 110조 정도 되거든요. 2조 가지고 110조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런 지번 구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출자총액 제한제도, 다른 나라에서 안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병이 다른 나라에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이런 나라, 이런 식의 재벌 구조가 없기 때문에 치료약도 달리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순환출자제도, 이걸 미국에 도입하면 미국 재벌들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미국 기업인들 왜 뭐 쉽게 이런 세탁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력 집중이나 시장경 이런 무분별한 확장을 막자는 겁니다. 지난해 MB 정부 들어와서 4년 동안에 30대 재벌 기업들의 계열사가 450개가 늘어났어요. 그 중에 제조업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무슨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쉽고 편한 일만 한 거예요. 저는 대기업들은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대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처럼 자동차 하는 것은 자동차나 자동차 연관 산업을 하는 얘기죠. 왜 전자에서 하는 사람이 호텔업도 하려고 그러고 부동산업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전문 대기업들이 많이 육성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장경제에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가면 시장경제는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멈추면 가장 불이익을 보는 것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 확충하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복지는 물론 처음부터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는 나라도 있지만 소득이 올라가면서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옮겨가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흐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1월달에 3+1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발표했을 때 새누리당과 정부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근데 거의 그대로 따라오고 있거든요. 무슨 구체적인 게 무상보육, 오세아에 대해서 이 정부도 무상보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 손녀딸이나 손녀아들이나 똑같이 지금 무상보육하고 있거든요. 작년 예산 통과될 때는 2세야까지 모든 어린아이들에 대해 다 해주고 내년부터는 3세 내지 4세까지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상 보편적 복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층구조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신 분들, 노인들, 그리고 실업자들, 빈곤층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을 해주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3+1의 두 가지를 더했죠. 3+3,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이렇게 이제 가자는 겁니다. 재정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번 공약 만들어서 가져온 것 제가 이제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엄청 많이 잘라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 정책 그대로 가도 일 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한 33조 들어갑니다. 5년 동안에 165조인데요. 이걸 세금만 걷어서 하는 복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세금 늘려서 복지하는 것, 복지는 바라지만 또 세금을 많이 늘어나는 것도 바라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돈 중에서 낭비성인 것, 중복적인 것, 이런 거 줄여가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개혁에서 불필요한 예산 줄이자. 복지개혁도 그렇습니다. 지금 9개 부처에서 32개의 복지급여가 지출되다 보니까 중복성인 것, 비효율적인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소득자보다
그분들이 이자 소득이 있다든지 배당 소득이 있다든지 하면 훨씬 더 부담 능력이 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자 배당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부과하자. 이런 거 하면 또 거기서 상당 부분 재원이 조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는 것은 조세개혁을 하자. 조세개혁도 일반 국민들, 99% 국민들의 세금은 손대지 말고 이명박 정부에서 애곡시켜놓은 세제 정상화하자. 그러면 19.2%에서 21.5%만 올라가도 1년에 25조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면 1% 슈퍼 부자들에 대해서 증세하고 99%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말자는 게 우리 방침이고요. 뭐 이런 것 떠나서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165조가 드는데 90조 세금 깎아줬잖아요. 그것도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거든요. 30조 4대 행사 번 거 쓴 거 그리고 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드리지만 뭐 반론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우리는 복지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비 지출이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아요.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비는 지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GDP의 한 20% 정도 OECD 평균 지출하는데 우리는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형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근데 스웨덴이랄지 핀란드, 북구 국가들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죠. 이분들은 조세 부담률이 40%가 넘어요. 이런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소득 분배의 이 수준이 훨씬 더 형평합니다. 공평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 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벗어나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좀 복지비가 늘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무슨 265조가 늘어난다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뭐 일자리 창출이랄지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TF까지 만들어가지고 정치권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 나라를 망쳐놨으면 거기에 정력을 쏟아야지. 그걸 한번 어둡게. 아니, 국민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주고 방향을 같이 설정해 가야지. 그걸 정치권과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듯한 그런 이제 정부의 자세는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는 것이죠.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새누리당이 정권 잡으면 바꿀 수 있을까요? DNA가 다른데 거기 DNA는 친부자, 친대기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DNA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정권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책임감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저는 노무현 정부는 방향성을 맞았어요. 속도가 빨랐지. 이 정부는 편하긴 하지만 방향이 틀린 거예요. 노무현 정부 잘못했으니까 정권 내줬잖아요. 뭐 이 정부도 잘못했으면 정권 내줘야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가져가 보려고 뭐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고 아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출부세가 747이에요. 세금 줄이자는 게 부자 감세자고 규제 풀자는 게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거 아닙니까? 규제 하나 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우리는 전혀 다른 거고 이리 가는 건 저는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해는 하죠.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여하튼 저는 정권은 교체되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바꿈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발전인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도 그래요. 저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선 이상 하는 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국처럼 예를 들면 유럽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늦게 가면 자기 자리도 없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신하는 자리고 봉사하는 자리면 십선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안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분 상승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좋은 것을 한 사람이 20년, 16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꿔가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4선, 5선 하려면
그야말로 영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의 훌륭한 사람이 몰라도 그걸 안 하면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래 해가지고 못된 버릇, 못된 그냥 경험 이런 쌓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시대의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정권도 저는 바뀌는 게 결과는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무슨 민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진짜 그 정권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웅적인 활동을 해서 진짜 여기는 5년 더 줘가지고 우리나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성과를 냈다면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바꾸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정부 여당 비판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언젠가 우리가 발표한 정책을 두고 재벌 대기업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만약 우리 정책이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재벌들이 박수치면 우리 정책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여하튼 눈여겨보시죠. 아프리카에서 수십만 명 죽는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비접드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인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발전인지 저는 있는 분들이 지식이 있든 부가 있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주 우리 사회의 곳곳을 한번 훑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몇 분만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도 좋고요, 또 여쭤보는 것도 좋고요, 뭐든지 의견 좋습니다. 한 몇 분만 의견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네. 질문은 저기 좀 나가 있을까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말씀 초두에 이제, 좀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게 수 있겠다는 말씀 계시는데,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언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그게 개념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언어의 성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면은 이게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쓰면서 그러면은 이제 성장은 무용지물이 된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으로 고착화 되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근데 사실 냉철하게 생각하면은 성장이 없이는 고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의 효과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용이 없는 성장이다는 말 자체는 반복적으로 쓰면서 고착화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양극화라는 또 그런 좀 개념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싶네요. 북극과 남극, 이 대표적인 양극이죠. 그건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 지구가 부서지지 않는다. 그래서 양극화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접근의 개념적인 접근이 이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 난제 내지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이제 고착화되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는 영문 자료에는 보면 양극화라고 해석되는 그런 의의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걸 보면 바이폴라라이제이션 정말 양극화죠. 폴라라이제이션의 바이니까. 근데 미국 자료나 이렇게 영문 자료를 보면은 인컴 디바이드 또는 소셜 디바이드 이러거든요. 아니면 인컴 갭, 그러니까 격차. 이 격차라고 이렇게 개념화를 하면은 이거는 줄일 수 있다.
거기에 어떤 해법을 찾는 노력이 담겨있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양극화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서 그걸 고착화 시켜버리면 그건 처음부터 해법을 포기하는 그런 의의가 되죠.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어떤 냉철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슬로건보다는 정말 그 처음부터 해법을 찾는 노력, 그런 노력이 반영된 어떤 의의의 구상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답변 먼저 듣고 또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100% 공감이고요. 100% 공감이고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란 말 자체가 이제 상대적 개념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교라는 게 상대적 개념이더라고요. 제가 키가 중요한 거. 제가 키 1m 76밖에 안 되지만 저보다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저보다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제 질 좋은 고용을 늘리는 성장을 하자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토목 건설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통계상으로 나온 것 보면 10억 투자하면 토목 건설 쪽에서는 14개 내지 15자리밖에 안 나옵니다. 양면에서. 근데 복지나 교육 문화 쪽에 오면 한 2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토목 건설은 일자리의 질이 이게 우리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외국인 일자리고 그 현장이 건설이 끝나버리면 없어지는 일자리인데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만들어지면 지속 가능하고 우리 청년 여성 일자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은 성장은 하지만 고용이 수반은 안 되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 위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복지 쪽에 과거의 복지는 이제 소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복지 정책이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고 국민 화합 정책이고 균형되게 가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양극화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정치권이 만들어낸 말이라기보다는 너무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는 말도 유리하면 쓰는 게 정치권인데 이미 만들어진 말을 안 쓰기는 참 어려울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직업병이라서 저 말씀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념적 지형은 특별히 지형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이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제민주화에 관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말씀하신 결론 같은 것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김종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학계에서 그 소위 인컴 디스트리뷰션 관련돼가지고 그런 말 쓴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논문을 찾아보시면 그런 논문이 많이 있고 폴라리제이션 오브 인컴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도 학계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많이 써온 용어고 아주 세계적인 SCI 논문들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우리나라 정치가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소속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70-80%가 국민의 70-80%가 지금 이용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민주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즉 국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국가 정체성이나 그리고 남북관계, 특히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관해서 이 민주통합당이라기보다는 통합진보당에 끌려가는 민주통합당의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상당수가 그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끌려가는 국가 정체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빨리 해소시켜 주셔야 제가 보기에 집권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진보, 상당수의 건강한 진보와 중도 이런 생각도 품어안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복지를 품은 경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오히려 이번에 소위 과반수 정당이 된 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 점. 특별히 경제는 새누리당이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를 정당으로 채택하고 상당히 왼쪽으로 왔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정도는 많이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국가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자기 위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진보당 쪽으로 더 가까이 갔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셔야지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대선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향후 대한민국 운영해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 정체성과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 두 바퀴에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상당수의 중도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또 정치 편향적이지 않은 분들의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100% 올라요. 실은 지난 구정 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게 민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아보자 하는데 우리 쪽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저 친구들 뽑아주면 앞으로 5년 내내 이제 특검만 하고 인사청문회, 청문회만 하고 국정조사하고 그냥 보복하다, 날 새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불안감 있으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좀 실패했다 하더라도 현재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표심이 작동될 수가 있죠. 이제 제가 정책위원장 돼서 정책 가지고 노력했던 게 불안감을 불식시키자. 무슨 지금 정권도 아직 잡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예비군을 폐지하니 미군은 철수라느니 한미 FTA도 없애자느니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약집에 보면 그런 게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무슨 공무원 사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개인에게 유리하면 당에는 다소 피해가 되더라도 정치권 전반의 신뢰를 깨뜨리더라도 막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그냥 또 그리고 우리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어찌됐든 민주당 야당 정서는 무슨 재협상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없애겠습니다 하는 게 세게 맥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 게 저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불식시켜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라는 것은 여와 야를 다 넘나들어서 국가 발전에 어떻게 중요한 정치력을 지식인들이 같이 공유하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사람답게 사는 어떤 그런 사회로 이끌어보자고 하는 조그마한 모임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민주통합당의 우리 정책위원장이신 우리 이용섭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은 새누리당은 성장 동력에 대한 것이 많은 그런 어떤 당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란, 그리고 쉐어링이라는 그런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지금 현재 보편적 복지를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통합당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어떤 대명사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미 제조업에서 뛰어넘어서 지금 관광,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자연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이 정말로 4만 불, 5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진정한 어떤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위원장으로서 민주통합당에서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제 차가 그냥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매일 들어가서 보고 저에 대한 비판이나 민주당 비판 나오면 왜 이걸 빨리 차단 못 시키느냐 막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100분 토론 같은데 나가면 집에 그냥 들어가기 겁납니다. 잘못하고 들어가면 그러려면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훨씬 민주당 타바 잘할 텐데 당신 나가가지고 망쳐놨다고 그래서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 언론 환경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몇 번 보도자료로 내놨는데도 안 써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우 이제 언론 환경이 취약해요.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이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도 여러 차례 내보내고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잘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분이니까요. 저희한테는 외생 변수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장 동력 확충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사람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경제 주체들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창의와 도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선택적 복지화에서,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재기의 기회가 없고 다시 도전할 수 없는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도전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튼튼한 복지망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런 사회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는 그런 이제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춤형 복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맞춤형 복지는 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죠. 이제 보편적 복지 속에서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지요. 다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는데, 실은 맞춤형 복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온 게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맞춤형 복지 한다는데 뭘 합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포장만 지금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대기업들이나 사업가들의 투자 의욕이나 이제 사업 동기 부여만 제대로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제 걱정하신 분들은 우리가 하는 재벌 개혁이나 이런 경제 민주화가 그러한 동기를 저상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자칫 작동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1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한 분만 더. 오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드렸고요. 노동부 포럼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고용 없는 성장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 세계 시장 기준으로 볼 때 없었던 노동력들,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그런 저임금 노동력이 전 세계 시장에 너무나 대규모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조업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자리를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 노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같이 제조업 기준으로 성장을 추진하는 걸 지속하는 한에서는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은 예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제가 막연한 생각으로는 해결하려면, 그러면 제공해주는 노동력의 어떤 분야와 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제 생각엔 교육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바를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한 3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교육 체제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념 투쟁에 휩쓸려 가지고 교육 현장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공교육이 무너져 있고, 거의 부모들의 사교육에 의존해 가지고 사교육으로 길러낸 애들이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복지 정책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을 들이지 않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양질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 정책을 세워주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좋은 일자리 중에서 말씀을 드린 중소기업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갑니다. 그게 급여가 지금 제가 삼성 그 아산 평생 공장 하청업체 조사를 한번 나갔는데 괜찮아요. 뭐 한 몇 년 지난 애들이 한 연평균 한 2,40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2만 불 좀 넘으면 괜찮은 연봉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너무 작고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그 부모들이 그런 일자리에 가기 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될 교육의 기간과 거기에 대한 코스트죠. 코스트하고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돈과 또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괴리가 많이 생겨서 그런 교육정책,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을 키워내는 어떤 분야로 길러내야 되는 하는 거, 사회 현장의 수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에 3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현재 고용률이 63% 수준에 머무는 걸 70%까지 가지고 가겠다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게 노동시간을 좀 단축하자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1인당 그 1년 평균 노동시간이 2,193시간입니다. 근데 OECD 평균은 1,745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우리가 1,800시간대로 낮추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약을 제시한 것은 2017년까지 2,193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거기서 일자리가 한 130만 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강주 지역구에 가보니까 이게 허구가 많더라고요. 중소기업들은 지금 그렇게 일자리를 줄이게 되면 뭐 다른 건 다 생략하고라도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올 사람이.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구인난하고 취업난이 겹쳐져 있다는 얘기죠.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업자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국에서 들어오게 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고용률도 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교육 문제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제가 그대로 공감을 하면서, 중요한 게 또 하나는 우리 학력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80% 정도가 지금 대학을 가거든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공기업하고 대기업만 찾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MB 대통령께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시스템화는 아직 못 시켰지만 고졸 취업자들 대폭 우대하자. 그래서 고졸, 물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해도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고, 어떤 좋은 뭐 직장에도 갈 수 있고, 인간다운 대접받을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해서 4년간 근무하면 대학 졸업하는 애들보다 경쟁력 면에서 뒤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졸 취업자에 대한 대응 문제, 이것도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갔으면 하고, 그런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간 더 바뀌었는데요. 이제 질문을 연달아서 이렇게 질문 먼저 하시고 한꺼번에 그냥 다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산업부 최우석 부차장입니다. 사실 대기업 문제, 뭐 복지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도 120%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뭐 정책 발표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민주당 정책 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한미 FTA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통상 담당 기자를 좀 했고, 그전에 물론 뭐 민주당 출입도 했었고, 그래서